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7월 9일 오후 8시 23분이고요. 그 작전 세력의 주가 조작 방식에 대한 그 시리즈의 첫 번째 그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유튜버로서 어떤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에 대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작전 세력들의 종목들에 들어갈 때 조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작전을 피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거나 혹은 아예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주어진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그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작전 세력을 피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의 상당수는 작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작전 세력의 주가 조작 방식을, 그리고 그 주가 조작 세력의 그 역사, 지금까지 어떤 세력들이 어떤 주가 조작을 해왔는지를 보시면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주로 살펴볼 종목은 크게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라더견 씨와 관련된 주식들을 첫 번째로 볼 거고요. 그 라더견 사례가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조작 사례의 반복일 뿐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특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에 야, 어떻게 저렇게 했지?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좀 단어가 이상한데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이번에 라더견이 굉장히 좀 크게 한 거예요. 크게 한 건데 뭐 그렇다고 이쪽이 올린 것보다 예전에 그 주가 조작을 한 그 기업이 훨씬 많이 올리긴 했어요. 자, 그 사례를 볼 겁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를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조작의 역사를 앞으로 제가 매주 하나씩은 올릴 생각인데, 이 주가 조작의 역사를 저랑 같이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할 겁니다. 이런 주가 조작의 개미들은 항상 희생됐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주가 조작이나 이런 작전 세력이 핸들링하는 종목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서 그런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성홀딩스가 89%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어치 갖고 있었으면 얼마가 된 거예요? 이제 10만원 남은 거예요. 그쵸? 성광도 마찬가지죠? 성광은 12만원 남았네. 서울가스는요? 14만원 남은 거예요. 100만원 들고 있던 게. 삼천리는 얼마예요? 100만원 들고 있던 게 한 21만원 남은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좀 수치에 맞게 얘기하면 1억 들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 남는 거예요? 1억 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120만원 남은 거예요. 이거는 110만원, 1억 들고 있었던 사람이 110만원 남은 거예요. 그쵸? 1억 들고 있었던 사람이 맞나? 11%니까 아니죠. 1100만원 남은 거예요. 1100만원. 1억 들고 있었던 사람이 1100만원 남은 거고, 성광 같은 거 1억 들고 있었던 사람이 1200만원 남은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1억 들고 있었던 사람이 1200만원 남은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라더견씨 주가 조작 사태 차트를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왔죠. 요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부터 쭉 올려서 굉장히 많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폭락. 그 다음 서울가스도 마찬가지 폭락. 성광도 마찬가지 폭락. 삼천리도 마찬가지 폭락.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 폭락. 세방도 마찬가지 폭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더 포함 안 시켰지만 뭐 하림지주나 다울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가장 최근에 얘네들이 손댄 데라서 폭락의 정도가 얘네들처럼 심하진 않았죠. 얘네들은 되게 오랫동안 한 거잖아요, 그쵸? 대성홀딩스랑 뭐 성광 같은 애들을 되게 오래 한 걸로 보여요, 그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제가 이제 작년에 찍은 영상,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었나? 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간에 삼천리하고 대성홀딩스하고 서울가스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과 관련된 가스주를 비교한 거 영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주가 조작이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어떤 게 더 오를 거면 그걸 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 그때 결론은 삼천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삼천리를 추천을 해줬었고, 실질적으로 삼천리가 그 이후에 훨씬 많이 올랐죠. 한 3, 4배 올랐을걸요, 아마? 작년 그때보다? 아마 그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망하는 시나리오였다. 그쵸? 이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던지지도 못해요. 이렇게 폭락할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작전주를 할 때는 이 작전주의 결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작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다 할 거예요. 그쵸? 어렴풋이. 이거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셨을 리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주식들에서 왜 빠져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폭락할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차트를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차트예요? 우리나라 주가 조작의 역사에서 굉장히 그 지분율이 높은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루보라는 회사인데요.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회사가 있어요. 제이유그룹이라고. 설립 3년 만에 연매출 2조 원. 그때 당시가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지금보다 2000년대 초반인가요? 이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정도니까 이때 당시 연매출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제이유그룹이라는 회사가 다단계 회사로 유명했는데, 그 회사의 회장이 주수도 씨였어요. 주수도 회장. 이 사람이 거의 약간 라더경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강사 출신이에요. 이제 영어 강사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말빨이 좋은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도 보이고, 그 사람이 이제 다단계 사기 이렇게 조직과 같이 이제 이런 다단계 사기를 했는데, 캐시백 같은 그런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이유그룹 사람들이 생활용품을 사잖아요. 그 가격에 250% 수당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100만원어치 생활용품을 사잖아요. 그럼 250만원은 돌려준대요, 수당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런 다단계 사기를 이거를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이제 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제이유그룹이 커지면서 연매출 2조 원이 발생했으니까 3년 만에, 이 창업한 지 3년 만에 연매출 2조 원은 진짜 대단한 그룹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연예인 등 공인 67명을 얼굴 마담으로 활용했어요. 67명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67명이나 여기에 제이유그룹의 다단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뭐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든지, 전이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뭐 사실 이제 돈을 벌고 싶었겠죠. 안기부 출신 국회의원 등 수많은 정재계 인물들이 칭찬을 했어요. 이 회사를. 정재계 인물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다, 제이유그룹을.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한 몇백만원 사기치면 그냥 나쁜 놈인데, 그 사람이 몇천억을 사기치면 대단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쵸? 이게 스케일의 차이인데, 이게 사람들이 참 웃긴 겁니다. 응? 아니, 몇백만원 사기친 놈들은 그냥 욕하면서 저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데, 수천억을 사기치는 놈들 보면은 대단하고, 야, 쟤는 진짜 인생 저거 감옥 나오면 그래도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주수도의 사기 행각은 도피 38일 만에. 왜냐면 여러분, 다단계 사기의 끝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펀지 사기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 뒤로 빼돌리고 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요 다단계 사기의 위쪽에 있는, 피라미드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벌고 튀는 거죠. 그쵸? 이 사람들은 사법 처리도 안 당해요. 아주 관여가 깊은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주수도 회장과 그 주변 인물들 빼고는 나머지는 또 살아남는 거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주수도 사기 행각은 도피 38일 만에 내연녀 제보로 끝나요. 자, 내연녀. 항상 이런 종류, 주가 조작범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단계 사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꼭 누구와 끝난다? 내연녀의 제보로 끝나요. 혹은 내연녀가 이제 숨겨주다가 내연녀가 이제 결국에 검찰에 잡히죠.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결국엔 잡혀요. 이게 뭐 거의 비슷해요. 되게 이것도 반복되는 일인데, 이게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무슨 이 사람들이 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룸살롱 이런 데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룸살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마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도 내연녀 제보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내연녀가 그냥 제보했을 리는 없고 아마 이 검찰들이 다 수사해가지고 내연녀 집에 잠복하고 있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잡아놓은 걸 겁니다. 뭐 대부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 내연녀들이나 혹은 이제 애인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창원도 그렇게 잡혔잖아요, 그렇죠? 네, 신창원도 그렇고. 뭐 신창원이랑 완전 결이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 추정치만 수십억에 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요. 그 속에는 직접 주수도를 사기 혐의로 잡아놓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수도 씨가 이 제휴그룹으로 다단계 사기 치기 전에 뭔가 사기로 해가지고 그 검사한테 잡혀가지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검사가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휴그룹 요거 관련돼서 초호화 변호인단에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 사람을 사기 혐의로 집어넣었던 검사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하고 있으니까 이 변호사로 돼가지고 또 이 사람을 이번엔 반대로 변호해주는 입장이 됐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제 증권과 관련된 이제 범죄들은요, 대부분이 형량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과 관련된 범죄를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돈을 뒤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돈들이 뒤에서 어떤 식으로든 빼돌려져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주가를 만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가를 만진 사람들 주변의 그 인맥들은 계속해서 주가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도 이렇게 이런 데 조사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러니까 검사도 이놈들을 혼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 모든 검사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의 몰지각한 검사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집사 변호사, 이제 집사인 변호사가 생긴 거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잡혀 들어갔잖아요,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연녀 제보로 잡혀 들어가서 이제 뭐 한 10몇 년 받았겠죠. 그랬는데 나오기 전에 변호사 통해가지고 계속 접견하면서 다단계 회사를 나오기 전에 설립해가지고 또 피해자 1,300명을 만들어가지고 2018년도에 석방 3개월 전에 징역 10년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9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2029년에나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주수도는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제휴그룹의 사기 행각은 이제 끝나고 모든 것들이 일단락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주수도는 들어갔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2조 원을 벌어들였고 그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그 굉장히 높은 등급의 그 사람들, 이 사람 측근일 거 아니에요. 주수도의 측근들. 그 사람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주수도는 잡혀갔지만 뭐 그 제휴그룹의 2인자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영모 회장이 어떻게 했냐, 이제 제휴그룹의 2인자였어요. 주수도 밑에 김영모 회장인데 기존 회원들 피해를 복구시켜 준다고 그러면서 다시 모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김영모 회장이 그러면 이 피라미드 그룹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그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 사람들 모으는데 귀재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휴그룹에서 나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망했겠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다시 그 사람들 모으는 건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 피해 복구해준다고 다시 모집해서 1,500억을 조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을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돈이 모이면, 1,500억이라는 돈이 모이면 얼마나 주가를 조작하기 쉽겠습니까? 그게 바로 루버 사태예요. 자, 전설의 루버 사태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 강의할 때부터 많이 들은 예 중에 하나예요. 사명이 루버이던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에 썬코어의 주가 차트예요. 썬코어가 루버입니다. 그래서 루버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전주였잖아요. 200원인가? 뭐 200원 정도 중전주가 3만 얼마에 끝나죠? 그 38배. 그래서 100원짜리가 나중에 3만 8천 얼마까지 가나요? 하여튼 그래서 38배. 6개월 만에 38배 주가 상승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야, 내가 1억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6개월 만에 38억이 되네, 그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다단계 제휴그룹의 부회장 김영모 씨 이런 사람들 형제가 주가 조작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주가를 조작하고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책임진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100억 원이 말이 돼요? 그것도 훨씬 더 저거 얘기죠. 그래서 1,500억 저축은행 플러스 사채를 끌어들이고 차명 계좌가 무려 700여 개가 쓰였어요. 이 차명 계좌는 어떻게 확보했겠어요? 다단계 그룹이었으니까 쉽게 확보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니까 라더견은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라더견 그래프랑 똑같은데 이건 이제 점화로 더 심하게 떨어져요. 왜냐면 38배 올랐으니까 38배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8배보다 적게 떨어져도 38배만큼 떨어지죠. 왜냐면 떨어질 때는 3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1.3 곱하기 1.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30%씩 오를 때는 그렇게 곱하잖아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떨어집니다. 더 심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한가 갔을 때랑 상한가 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전주 시총 5천억짜리 전설의 루버 공장 짤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가 시초 5천억이에요. 그때 당시 시총 5천억이면 지금은 조단위 그룹이죠. 그쵸? 조단위 공장이 요만한 이 여기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쵸? 그래서 2007년 4월 16일 날 엘사, 루보 주가 조작 9개 차명 계좌주 소환 조사라는 기사가 장 마감 후에 나와요. 이런 중요한 기사 항상 장 마감 후에 나와요.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런 게 나오면 던질 거잖아요. 그쵸? 장 마감 후에 나오게 돼. 연속한가? 11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방. 11방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 한번 한 다음에 또 쫙쫙쫙 더 내려오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설의 루버 사태인데, 근데 이제 더 웃긴 얘기 해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루버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한 번 더 해요. 누가 다시 작전 세력이 하나 더 들어와서 한 번 더 하고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패당하는 걸로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라더견 차트나 루버 차트나 똑같죠. 이런 차트의 결말은 항상 똑같아요. 자, 이거는 주식의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텐데, 자, 주식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내가 산 가격을 다른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때 이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샀을 때 가격이 있잖아요.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11,000원에 사줘야 여러분은 1,000원이라는 이득을 보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내가 산 것보다 누가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못 빠져나온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산 주식이 고점이라고, 고점에 샀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고점에 산 거 많죠. 아픈 거 건드려서 죄송한데 고점에 산 주식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주식 받아주겠어요? 고점인데. 그쵸?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주식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고점에 산 주식이 있다. 그거는 영원히 고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를 피하는 방법들은
저희 이제 그 채널 회원들은 다 이제 거의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지겹다라고 하는데, 지겹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가 말한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저한테 걸리면은 이제 저한테 걸리면 이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아직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보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 라더견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가 조정의 정점 가격에서는 이미 밸류보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더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작전은 필패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라더견 씨도 마찬가지고 루버 사태 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주식은 그 주식에 밸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밸류보다 너무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주식을 더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라더견 씨 작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판을 너무 크게 벌였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 이해되거든요. 판을 크게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대성홀딩스, 그쵸? 선광, 이런 데들, 초기 시작했던 종목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같은 퍼센트만큼 올리는데 더 큰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더 낮은 시총인 다른 종목들을 늘려나가면서 거기서 수익성을 높이고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뜯어 받쳤던 거예요. 그거를 밑에서 끌어서 받쳤던 거죠. 하지만 그걸 받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갑니다. 왜? 시총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한 주를 사더라도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폭주하는, 멈출 수 없는 기관차가 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라더견 씨는 결국 시총을 높이면 MSCI 편입하거나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서 외국인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면 엑시트할 계획이었을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을 짰을 수는 있어. 그쵸? 내가 계속해서 이거 시총 높이면 언젠가는 MSCI 편입돼서 혹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은 기관들이 사줄 거 아니야. 혹은 외국인들이 MSCI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MSCI 편입해가지고 사줄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실질적으로는 MSCI도 심사란 걸 해요. 예, 그래서 실제 MSCI 편입에 요번에 에코플로 탈락됐잖아요. 그쵸? 이보다 못한 기업들은 통과됐는데. 그쵸? 그래서 라더견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저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또 MSCI에서 안 뽑아줘요, 또. 자, 여러분들, 폭주하는 기관차는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작전 세력 한번 출발하면 그 열차의 엔진이 식지 않는 한은 달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런 차트의 한계. 그러니까 저런 차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그 주식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쵸? 얘네들이 주식의 본질을 이해했으면 저렇게 차트를 만들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작전 세력들의 판단 미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런 차트를 만들지 않고 올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뭐 이 작전 세력들도 보게 될 거지만 그거 해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밸류에 맞는 성장과 그에 따른 차익 실현,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M&A를 통해서 밸류하고 시총을 맞추면서 성장시켜야 돼요. 이러면은 이런 작전은 진짜 큰 작전인 거죠. 이거는 나중에 MSCI까지 갈 수 있는 작전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라더견처럼 하는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고요. 주가적으로 오른 차익을 조작범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 저런 식으로 뒤로 돈을 뺐잖아요. 계속해서 현금화시키고 몇천억을 벌었잖아요. 그쵸? 저렇게 기업에서 돈이 빠지면 그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트도 죽을 수밖에 없고. 왜? 시총에 맞는, 밸류에 맞는 시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는 한계가 닥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로가 끊어진 열차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주기관차는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잘하는, 정말 잘하는 놈들이 하는 작전주들은요, N자형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을 이해한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겠죠. 예. 그게 아니면 올렸다가 또 던지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뭐 그런 작전 세력들은 살아남을 수는 있죠. 그쵸? 예. 그렇지만 그런 작전 세력도 그 회사의 밸류를 높이려는 노력을 안 하는 회사라면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한다.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경영 능력과 그럼 주가를 다루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 잡혀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잡혀가고 자본 이득만 가지고 빠짐이기 때문에 주식들이 상패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런 차트의 결말이 이런 식으로 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주식은 그 주식을 얼마나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차트는 분봉에서도 확인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봉을 봤잖아요. 우리들은 일봉에서 어떻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 뭐라 볼까요? 폭주 기관차 선로 끊긴 이런 차트는 여러분들 당일을 내도 일어나요. 하루만 해도 일어나요. 왜? 분봉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조금 이제 작전주 하는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이런 작전주에서 사용하는 요런 그 차트들은 보세요. 이거 아까 라더견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쭉 올렸죠. 쭉 올려서 폭주기관 차처럼 계속 사준 거잖아요. 5일 이제 이거는 분봉이니까 5분봉 안 깨면서 가죠? 그쵸? 그리고 내려왔다가도 20분봉에서 올려버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딱 VI 상한선 근처에서 어떻게 돼요? 그 2차 VI 걸린 다음에 폭포수 떨어뜨리죠. 폭포수. 폭포수 떨어뜨리죠. 어차피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샀던 거니까 얘네들 여기서 다 팔고 그 다음에 VI 걸린 다음에 한 번 더 위로 올려서 다시 팔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건 되게 잘하는 애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베스트 증권이 어떻게 돼요? 7만 주 순매수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막 거래 일으키면서 키움증권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베스트 증권이 이거 다 털고 나면 어떻게 되세요? 걔네들 4,000주밖에 안 남아요. 얼마 던진 거예요? 6만 6천 주 던지고 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라더견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쵸? 똑같은 거죠. 다만 얘네들은 그걸 하루라는 일봉에 다 압축시켜가지고 이제 한 거고, 저런 작업들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하는 거고, 그쵸?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작업이고, 얘네들은 그걸 하루 만에 압축시켜서 하는 거다, 분봉으로. 그래서 단타 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단타 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폭주기관차 차트는 어떻게 된다? 이런 선로가 무너지는, 그쵸? 절벽으로 떨어지는 차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LTC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폭주기관차 차트. 자, 그러면은 김영모 회장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잠깐 살펴볼게요. 김영모 회장이 누구였어요? 아까 루보 사태의 그 회장. 그때 8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2005년에 만기 출소했어요. 근데 측근들 건재해 있죠. 왜? 측근들은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YMK 홀딩스를 창업해요. 이게 뭐냐면 김, K가 김, 영모의 약자 YMK 홀딩스 창업해요. 그 다음에 YMK 홀딩스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요. YMK 포토닉스라고. 이게 반도체 회사인데 주식 작업을 시작을 해요. 삼성과 계약한 것이 언론에 나오면 급등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주가 작업을 하는데, 이때 비상장 주식을 파는 중간책들이 존재했어요. 그쵸? 이 중간책들은 뭐겠어요? 이때 당시 멤버들이죠. 루보 사태 때 멤버들이고 그 전에 멤버들, 그 멤버들이 계속 건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건재하니까 김영모 회장이 나와서 바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액면가 500원짜리를 30배를 튀겨가지고 15,000원에 팔았어요. 비상장 주식은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중간 그 브로커들이 이렇게 해먹고, 그 다음에 20% 수탁 받았으니까 500원짜리를 30배 띄워가지고 15,000원 받으니까 원가가 뭐 500원밖에 안 하니까 뭐 30배니까 엄청 큰 거잖아요. 20% 수당 받아봤자 얼마예요? 이 지들이 한 3,000원대가 오고 12,000원의 이득을 남기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12,000원이어서 11,500원 이득 남기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게 이 정도였다. 뭐 100만 조 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YMK 포토닉스가 라이오닉스라는 애들의 주식을 지네들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반도체 스타트업 라이오닉스 글로벌 포지보다 10배 빠른 5G 통신용 안테나 모듈 칩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쵸? 전자신문 TV 리모컨 크기의 단층 촬영기 나온다. 그래서 YMK 광반도체 기술로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YMK 포토닉스는 조소형 OCT에 장착될 광반도체 칩 개발을 마무리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에서 성능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들어가요. 다단계 사업의 피라미드형은 여전히 유지하고 포토닉스 투자 유치를 하고요. 800억 1차로 100억 원 이상 입금하고 이르면 6월 말까지 400억 7월 중에 추가로 300억을 입금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금된 돈으로 상장사를 뭐 당시에 사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입금된 후에 네덜란드 잔금을 송금하고 상장사 인수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출소 후 2년 만에 800억 유치를 완성을 한 거죠. 르네상스 호텔 스위트룸이 집무실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것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집무실에 정치인이나 연예기획사나 연예인들도 다수 방문했었고, 지방에서 여러 번 행사를 진행해서 연예인 가수들 행사 초청을 했었고요. 라이오닉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요 회사랑 어떻게 해요? 지분의 51% 취득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5%밖에 취득 못했대요. 특허권도 가져오지 못하고 요런 상황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라이오닉스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언론에서 유망 벤처 기업으로 여러 번 소개됐고요. 사실 확인은 어떤 언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사실은 루보 사태 그 장본인이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인 것들 그런 회사인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검증도 안 하고 아무도 경고 안 하고 이 회사가 그냥 커가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500억 회사가 1조 원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20배 주가 상승할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텍파워라는 애들이랑 손을 잡고 YMK 홀딩스가 이렇게 합작 투자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 합작 투자라는 화텍파워라는 회사는 뭐냐면 중국 자동차 협회 전기차 분해라는 곳에 차이리빈 사무국장이 이제 합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텍파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 YMJ 홀딩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장사를 인수하면 지네들이 같이 또 투자를 해주겠다. 요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 국기랑 중국 국기가 이렇게 딱 나서면서 이렇게 MOU 체결한 게 나오죠. 이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INK 주가 조작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삼성 중국 법인장 출신하고 삼성 종합기술원 출신 이제 은퇴한 사람들, 그다음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그다음 세계적인 석학들도 막 불러서 강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브로커들이 김영모 회장한테 어려운 회사를 추천합니다. 이제 어려운 회사.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막 망해가는 회사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왜 추천하냐? 이건 헐값에 사들여서 상장하자, 우회 상장하자, 뭐 이런 거죠. 주식 브로커들이 이거 갖다 주면 김영모 회장이 딱 봐서 괜찮다 싶은 거를 이제 인수해서 주가 조작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STC가 북경 화텍파워에 STC에 투자를 했고 화텍파워로 사명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넥스라는 회사인데 2022년에 주가 조작의 의심되는 이런 그 정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임명계약 합의서가 있는데 상장사 인수를 500억에서 1000억 사이를 조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계획이었어요. 뭐냐면 임명계약 합의서 통해서 상장사 인수를 500억에서 1000억 사이를 조달을 하고, 이후 북경 화텍파워에서 3자 배정 유증을 찍고 파이넥스에 납입하는 거. 그래서 차이리빈 이사, 요 사람이 이제 이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딱 봐도 사기꾼인데, 그쵸? 생긴 것도 사기꾼이고, 그쵸? 요 분이 차이리빈 이사로 선입돼서 파이넥스에 납입하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북경 화텍파워가 계약서 주소지에도 북경 화텍파워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그러니까 사기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 없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파이넥스라는 우리 상장사, 한국의 상장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장악당한다. STC가 파이넥스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이 파이넥스는 이런 화텍파워, 북경 화텍파워가 3자 배정 유증을 찍고 300억을 투자한다는 공시까지 내면서 이제 결국에는 들어가서 4배 가깝게 주가 조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 올랐다가 STC에 상패돼요. 여기 주가 조작이랑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제가 그냥 소설로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제가 이런 뭐 실질적으로 이거 뭐 법원에서 밝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가 소설 쓴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특급이 그냥 소설 쓰는구나. 이 정도로 판단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금 소설같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소설이죠. 자, 그래서 북형 화택 파워가 이렇게 됐고 4배 가깝게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YMK 인수 상장사의 최후는 이렇게 됐다.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은 김영모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지금 그 재판받고 들어갔냐? 그건 아니고요. 사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나오는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하죠? 근데 이제 김영모 회장이 또 6월에 만기 출소해요. 그래서 올해 6월. 그러니까 이제 만기 출소한 거예요. 2년형 받았던 김영모 회장은 만기 출소했을 겁니다. 그럼 그 잔당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죠.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방송에 나왔듯이 40대 여성을 통해서 회상을 옥중 경영하고 있었어요. 방송에 요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한번. 세 번째 작전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영모 회장이 아마도 지금 어딘가에서 또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연관된 얘기니까 할게요. 1조 원대 투자 사기가 일어났는데 아시세븐이라고 2015년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6년간 투자자 7,000명을 대상으로 1조 2천억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어요. 1조 2천억. 꽤 큰 돈이죠. 4개월 동안 투자금의 5% 이자로 지급하고 5개월째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 즉 95%의 원금을 5개월 만에 돌려주겠다는 사기예요. 아시세븐 임직원 중에서 10명이 과거 제휴그룹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휴그룹의 그런 후예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지금도 뭔가 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세븐도 1조 원대 투자 사기로 이제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제휴그룹의 잔당들 여전히 살아남아있고 또 다른 계획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세븐 임직원은 10명이 제휴그룹 멤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휴그룹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휴그룹에 가담했던, 물론 이제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뭐 이제 이용원 씨 가족, 이용원 씨랑 뭐 저기 견미리 씨도 있지만 뭐 실제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 이후에 보타바이오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용원 씨는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물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원 씨가 무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재판에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인 거니까요, 여러분들. 대법원까지 가 있고, 어쨌든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1심에서는 유죄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는 이제 루보 사태의 핵심이었던 이제 김영모 회장. 그 루보 사태가 그렇게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또 다시 나온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YMK 그런 것들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아시세븐처럼 1조 원대 투자 사기가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멤버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더 길게 하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가 조작의 유형,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주가 조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범들은 결국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더 세련된 주가 조작의 사례들은 이외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앞으로 시리즈로 보면서 예전에 일어났던 주가 조작을 보면 지금의 주가 조작들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